안녕하세요. 후성유전학과 환경독성, 독성 사례와 테스트 기법의 서론을 맡은 환경보건과학과 18학번 최정현입니다. 저희는 보시는 차례대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저는 이제 후성유전학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후성유전과 독성 물질의 상관관계에 대한 핵심 사례들을 통해 둘의 관계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사는 코로나19에 대한 뉴스 기사입니다. 코로나19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후성 유전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할 시 사이토카인이 메틸화되고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젊은 세대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앞선 기사 내용을 통해 후성 유전학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외부에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사람의 몸속에서 대표적인 기작을 통해 유전학적으로 조절이 발생하게 되고 후대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바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는 그 중에서도 바로 독성 물질에 의한 후성 유전학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세포들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DNA 서열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유전자 조절인데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조절은 바로 장기적 유전자 조절입니다. 장기적으로 유전자를 조절하는 부착물들이 어떻게 붙고 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바로 후성 유전학입니다. 즉, DNA 서열의 변화 없이 발생하는 유전자 발현의 유전적 변화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의 대표 기작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히스톤 변형의 기작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히스톤 단백질이며 이 히스톤 꼬리 부분에 후생 유전 인자가 부착되게 되고 DNA가 히스톤을 감싸고 있는 정도가 조절되며 그로 인해 활성화될 DNA의 유전자 이용 가능성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 기작은 DNA 메틸화 기작입니다. DNA 서열 중 대표적인 부착물이 바로 메틸기인데 보시는 빨간 부위에부터 그 서열에 암호화된 유전자가 장기적으로 발현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학실처럼 메틸기를 추가함으로써 발생되는 메커니즘으로 특별한 환경적 자극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지속되게 됩니다. 세 번째 과정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로 RNA입니다. 기전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성숙화된 마이크로 RNA가 자신의 염기 서열과 같은 DNA에 달라붙게 되면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후성 유전학과 독성 물질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경우 독성과 같은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건강적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전적으로 변형이 되는 과정과 후성 유전적으로 변형이 되게 되는 과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유전적 변형의 경우 직접적인 DNA 손상과 돌연변이 등이 포함이 되는데 후성 유전의 경우 앞서 살펴본 DNA 메틸화 및 히스톤 변형 등에 의한 유전자 발현과 표현형 변화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건강적 영향이 세대를 거쳐 영향을 주게 될 시 이를 저희는 세대 간 후성 유전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은 독성 물질에 의해 변화되는 기작이 설명된 그림입니다. 관련된 논문에서 발췌해온 자료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환경 노출이 되면 살펴본 기작에 의해 유전자 발현이 변화되고 결과적으로 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성 유전학과 독성 물질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 보시는 기사는 지속적으로 독성 물질에 노출된 임산부들의 기형아를 출산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과연 이는 후성 유전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끼친 사례일까요? 이 기사 역시 임신 전 간접 흡연 등과 같은 노출이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후성 유전적 변화가 유전적 발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임산부의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본론 1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기사는 독성물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독성은 후성 유전적으로 여러 세대를 거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DDT에 노출된 실험군의 경우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세대 간에 완전히 다르고 독특한 조합이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는 DDT에 대한 노출이 쥐의 후성 유전적 표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 결과입니다.
다음의 기사 역시 제초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DDT를 비롯한 제초제의 경우 1세대 자손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갈수록 영향이 극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세대 간 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여전히 불분명하나 후성 유전적으로 조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에 관한 사례인데요. 이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론 2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본론 1 임산부, 본론 2 미세먼지, 본론 3 생물에게 미치는 후성 유전학적인 영향으로 사례를 더 자세하게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성 물질에 의한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는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사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봄을 통해 추후 이를 활용한 독성 평가 방안을 확립하고 인간을 비롯한 생물에게 미치는 악 영향을 예방하고자 이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여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후 각 사례별 후성 유전적 기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이며 지금까지 서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후성유전학과 환경독성 발표의 산모 파트를 맡은 이재인입니다. 후성유전과 산모의 발표, 대표적인 사례, 고찰, 이 순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성유전이 산모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1944년부터 45년 제2차 세계대전 말 네덜란드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 시기를 겪은 산모가 낳은 아이들은 당뇨병, 심장병, 비만, 암 발생, 정신분열증 등 병에 걸리는 비율이 다른 코호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이후 중국 대기근과 비아프라 기아에서도 관찰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사례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대표적으로 알려진 비스페놀 A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BPA에는 이러한 독성 기작이 일어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BPA에 관련하여 후속 유전 연구 결과가 많지 않았고 국외에서는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국외 연구에서는 다세대간 전이를 위주로 연구 진행 중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생지세포의 DNA 돌연 변이로 인한 전이와 생지세포 후속 유전체의 변이로 인한 전이가 있습니다. 후속 유전은 이 두 번째 후속 유전체의 변이로 인한 전이를 위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BPA 노출이 일어나면 DNA 메티라 및 특정 유전자 발현이 변경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BPA 노출이 비정상적인 마이크로 RNA 발현 윤곽을 초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례는 아니지만 설치류 모델에서 임신한 설치류의 자궁 내 BPA 노출 시 유선과 자궁 내막에 지속적인 변화가 생성되고 BPA 태아 노출은 사춘기세부터 생식 기능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는 실험 동물에게 BPA 노출량은 인간 환경에서 노출량과 근접함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 자료들은 BPA 노출에 의해 변경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카드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드뮴은 유해물질 등록 우선순위 목록에서 10대 화학물질에 속한 만큼 위험한 물질입니다. 주로 폐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태아 노출은 더욱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구는 카드뮴 노출이 일어나면 DNA 메티라가 일어나 결국 산모와 아기쌍의 코호트 연구에서 카드뮴과 관련 변화 연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카드뮴이 임신 초기에 노출이 된다면 태아 혈액에서 DNA 메티라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천식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은 태아 시절부터 성인 시절까지 환경 노출과 유전적 요소에 대한 복합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천식 환자는 근 30년 동안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아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후속 유전적 영향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영향 중 하나가 천식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 자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임산부에게서도 태어난 아이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이 되지 않았는데도 폐 손상이 발견된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서울대 연구팀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흡연 또한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이 자료들 모두 산모에게서 흡연 또는 니코틴 노출은 태반 메티라와 태아에게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이 연구 결과 또한 임신 중 니코틴 또는 모체 흡연에 의해 태아에게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인체 DNA 돌연 변이는 비가역적이라 치료에 어려움을 겪지만 후속 유전 같은 경우는 가역적이기에 치료 방법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요인으로 얻은 질병이 후손 유전으로 완벽히 설명이 가능해진 날에는 후손 유전으로 얻은 질병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 또는 가까운 미래에 환경 요인으로 얻은 질병도 치료가 가능해지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후성 유전 탐구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후성 유전 독성 미세먼지 파트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본문, 미세먼지 독성에 대한 후성 유전학적 접근에 대해서 발표할 환경보건과학과 하종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그 단례로 언젠가부터 우리는 검색 몇 번만으로 자기가 사는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고 일기예보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하는데요. PM10 이하의 입자를 미세먼지라 하고 PM2.5 이하의 입자를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이 미세먼지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며 한 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약 700만 명에 이른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미세먼지의 악영향에 대해 많은 증거가 나왔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많으나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후성 유전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미 공동연구팀이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은 39개 유전자의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호흡기, 심혈관 등과 관련된 질병 유전자가 메틸화되어서 잠자던 질병 유전자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중국의 사례인데요. 상하이시에 거주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이 PM2.5가 후성 유전학적으로 변화를 야기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이 연구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이나 근거도 없이 이런 결과만 나와 있어서 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는 해당 연구 논문을 살펴봄으로써 왜라는 의문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혈액 내 DNA 메틸화와 대기오염 장기 노출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포함한 코호트 100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습니다. 네. DNA 메틸화를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식별해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코호트 분석 결과 내용입니다. PM10 노출에 의한 혈액 내 DNA에서 메틸화된 CpG 사이트가 12개 발견되었고, 똑같이 PM10 노출에 의한 혈액 내 DNA에서 메틸화된 유전자 자위가 27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논문의 결론에 따르면 다중시험 보정을 거친 실험 데이터에서 총 39개의 DPM, 메틸화된 유전자 자위가 발견되었고, 이 39개의 DPM은 이 3000개의 개별 데이터 세트에서 인근 유전자의 발현 수준과 연관이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 대부분의 유전자들은 이 심혈관, 호흡기 질환 및 염증 면역 반응에 관련된 유전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중국 상하이의 건강한 대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논문이고요. 이 PM2.5의 급성 노출에 의한 이 혈압, ACE 단백질, 그리고 ACE 단백질의 메틸화에 관한
지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서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ACE 단백질은 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생성하는 효소입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ACE 단백질의 DNA 자위 로커스 1, 2, 3이라고 지칭한 자위에서 평균 3.6%의 DNA 메티라가 발생하였고, 특히나 로커스 1의 메티라 수준이 약 6%로 높은 수준으로 관측되었습니다. 또한 이 로커스 1, 2, 3 모두에서 이 유의미한 수준의 메티라가 발생하였고, PM2.5와의 반비례 관계가 드러나였습니다. 다만 24시간 미만의 그룹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왔고, 그 이후의 데이터는 통계적으로 미미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24시간 미만의 그룹에서 혈액 내 ACE 단백질이 증가하여 PM2.5와 ACE 단백질의 비례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PM2.5와 혈압의 증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PM2.5의 단기 노출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PM2.5의 단기 노출은 AC 단백질의 메티라 감소, 혈액 내 AC 단백질 수치 증가, 혈압 상승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련성이 PM2.5와 심혈관 질환 사이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전 PPT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세먼지 독성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후성 유전학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들은 후성 유전학이 미세먼지 독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와 후성 유전 독성 그리고 고찰에 대해서 얘기할 한승균입니다. 마지막 파트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파트는 예쁜 꼬마 선충과 물벼룩 이 두 생물종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며, 여담으로 예쁜 꼬마 선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공계생들이 이모티콘까지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벼룩과 후성 유전 독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벼룩과 연관된 후성유전 독성 물질로 CMIT와 BPA를 설정하였는데, CMIT는 이소티아졸린올류 살생제로 생분해가 어려워 환경 노출 기간이 길고, BPA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발암성 및 내분비 계승 교란 물질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은 기후변화, 즉 수온 상승에 영향을 받는데, 이는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화학물질 흡수율과 민감도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CMIT와 BPA는 서로 복합 독성, 즉 둘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는 시너지 효과로 볼 수가 있으며, 이러한 전체적인 기후변화, 복합 독성, 후선 유전 독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연구가 본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논문 외에도 물벼룩은 여러 후성 유전 독성 물질 연구에 사용되어 왔으며, 앞에 나와 있는 표가 대표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물벼룩이 독성 평가 모델로 선정된 이유는, 첫 번째로 생활세가 짧고 실험실 내 배양이 용이하며, 두 번째로 화학물질에 민감하기 때문에 바이오마커로 사용될 수 있고, DNA 메틸화가 규칙성을 띠기 때문에 후성 유전 분석에 용이하다는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수온 변화에 비교적 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물벼룩은 크게 큰 물벼룩, 참물벼룩, 무이나 물벼룩 세 가지 종이 있는데, 인용한 논문에서는 후성 유전 독성에 적합한 물벼룩 종을 찾는 작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인용한 연구에서는 수온 변화에 따른 독성을 알아보기 위해 20도와 23도에서 각각 배양을 진행하였고, DNA 메티라 검사와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 발현 정도 검사는 한 라떼 한은 용가리 질소가자에 사용된 액화질소로 분쇄하는 과정이 필요했으며, 다음표 유전자 서열이 이용되었습니다. 먼저 데프니와 매그나와 데프니아 필렉스 이 서로 다른 두 종 간의 종간 비교를 통해서 CMIT에 의해 모두 유의미하게
저메트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데프니아 필렉스보다 매그나가 메트라 비율이 더 높았고 데프니아 매그나의 경우에는 생리적 특성이 보이지 않는 낮은 농도에서도 메트라 변화를 보임으로써 데프니아 매그나가 필렉스보다 후성 유전 독성 물질 실험종으로서 더 적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프니아 필렉스와 데프니아 필렉스 아살세, 즉 데프니아 필렉스의 아종 간의 종래 비교를 통해서 데프니아 필렉스 왼쪽이 저메티라, 그리고 오른쪽인 아살세가 과메티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른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을 종래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물질이 없는 평상시에는 온도에 따라서 DNA 메티라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먼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20도보다 23도에서 메티라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손 2세대 이후로는 다시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세대 전이가 지속된다면 DNA 메티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도 말고 23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과메티라가 진행됐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스트레스 대응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와 같은 독성 물질이 있을 때는 온도와 후성 유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20도에서는 과메티라, 그리고 23도에서는 저메티라가 발생하는 전 슬라이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BPA의 존재가 기후변화에 따른 생리적 적응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상 세 번째는 생략하고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CRO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 CRO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CRO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임상시험 수탁기관, 오른쪽에 여러 가지 설명, 주요 업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저 임상시험을 대신해주는 기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캐몬이라고 하는 곳 또한 대표적인 CRO 기관 중에 하나라고 또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2017년도 2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관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CRO 기관의 문제점으로 단기 독성에 치우쳐져 있다. 즉, 장기 독성이 부재되어 있다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후성 유전 독성 실험, 즉 장기 독성 실험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성 유전 독성은 어떻게 측정을 하게 될까요? 물벼룩 시험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파세와 균질화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를 추출하게 되고 이 추출한 유전자를 마이크어레이와 바이오칩을 이용하여 독성을 측정하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중의 마지막, 전망 및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후성 유전 독성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고 또 얘기했습니다. 저희 3팀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NC50, 로엑 등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 과정이 단순히 3일 내에 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NC50, 로엑뿐만 아니라 세대 전이와 후성 유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보다 장기적 독성학을 위해서 우리는 후성 유전 독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벼룩 실험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세계에는 수많은 독성 물질이 있고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복합 독성 기작을 알기 위해서라도 후성 유전 독성 지식은 환경 독성학이 필요합니다. 이 종합학문은 더 나아가서 근원적 원인 혹은 분자 수준의 원인을 알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학문이라는 특성에도 분자 수준의 원인에 대한 해법이라는 특성에도 알맞은 후성 유전 독성은 어쩌면 환경 독성학의 마스터키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그런 저의 사견인 것만은 아닙니다. NIH, 미국 환경보건원은 2018년 독성 환경 유전체학에 대한 컨소시엄을 개최했는데 이 컨소시엄의 주제가 여러 독성 물질의 후성 유전 특성 연구였으며 실험주에서 시작해 여러 실험체를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명한 환경보건 관련 기구들이 왜 이렇게 후성 유전 독성을 주목하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 독성학에서 이 미래는 후성 유전 독성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